자, 이제 이 제도 볼까요? 무주물 선점 제도. 그럼 책으로 227페이지 봅시다. 227페이지. 227페이지 펴놓고 일단 교환은 여기 해당 페이지 펴볼까요? 교환. 먼저 무주물도 좀 써봅시다.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많죠. 먼저 무주물의 뜻이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이걸 법적으로 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교환으로는 3페이지 상단. 거기다가 소유권이 없는 물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소유권이 없는 물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 이걸 무주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무주물에 대해서 이제 선점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예가 252조 1항인데 제가 칠판에 조문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무주의 동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무주의 무엇을? 동산. 동산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 예를 하나 생각해 두면 무주물 선점 이해하기 좋을 텐데 어떤 거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낚시. 그게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은 무주물 선점의 대표적입니다. EX 하시고 낚시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물고기를 낚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그 다음에 이때 내가 물고기를 내가 잡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사이죠?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그럼 소유의 의사에다 써야 되겠네요. 그럼 소유의 의사 있는 점이가 이게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에다가 자주점유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럼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이 시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갑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죠.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 일단 국유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국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끊고 야생동물 무주물 맞죠? 노루 이런 거 포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이거 무주물이니까 내가 선점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양하는 이건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이런 뜻입니다. 사양하는 그러니까 축사 만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뭐 사람도 뭐 물건으로 치면 뭐 무주물이죠. 물건으로 따지면 무주물. 그럼 내가 이제 무주물 선점해서 집구석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집구석을 또 뛰쳐나간 거야. 야생 상태로 돌아간 거니까 다시 무주물로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점은 아니죠. 먼저 다시 이쪽에 와서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꼭 기억해 둡시다.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실물 습득인데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뜻이 뭐죠?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이렇게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좀 써놓을까요? 잃어버린 물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100만 원짜리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 100만 원짜리 잃어버렸고 을이 이 지갑을 주운 겁니다. 그럼 갑은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유실자라고 하고 을은 이제 지갑을 주운 사람이니까 습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갑에 100만 원짜리 지갑을 을이 주었어요. 그럼 을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갑을 열어봐야 되죠. 지갑을 열어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될까요? 뭐 신분증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뭘 확인해야 될까요? 현금을 확인하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뽑아서 이제 쓰고 이제 지갑을 내팽개치고 이제 그 자리를 유일히 뜨면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조문 253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실물 습득 읽어봅시다. 유실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먼저 유실물에 물 동그라미 볼까요? 물. 그럼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거 말이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오늘 917동 1704호 잃어버렸잖아.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념 필수적으로 유실물은 뭐야 하나죠? 동산. 거기다 써놓기 바랍니다. 유실물의 물 동그라미하고 얘는 뭐야 한다? 동산. 자, 그래서 부동산은 유실물이 개념 필수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법률 동그라미하고 이게 유실물법입니다. 유실물법. 유실물법. 그럼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일단 공고 절차 거치는 거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 절차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6개월. 이 숫자는 특히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공고 절차 거쳐봤는데 소유자가 6개월 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원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때 습득자는 주어준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옆에 쓸만한 공간 되죠. 요 위에 조그만하게 한 줄 쓸만한 공간, 밑에 한 줄 쓸만한 공간 되니까 거기다가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하시고, 그러니까 보상 청구의 범위가 땡땡,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100만원짜리 지갑이라면 얼마에서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재판으로 가면 맥시멈을 청구하고 적당하게 이제 과부족 조정해서 대부분 재판은 끝납니다. 근데 요 유실물법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자고요. 일단 습득한 사람은 주어진 공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상 청구의 범위가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라는 점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러면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는 거고 습득자는 보상 청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인데 매장물은 뜻이 뭘까요? 매장물,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 뒤에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럼 유실물은 그냥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의가 그렇게 틀릴만한 건 없잖아요. 근데 매장물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뒤에를 잘 쓰셔야 됩니다.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인가는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현재 누군지 알 수 없다. 그 뜻인 겁니다.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자, 그러면 아까 무주물은 뭐라고 썼죠? 무주물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러면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어요.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얘가 소유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무주물 선점이 될까요? 매장물 발견이 될까요? 땅 속에 있는 물건을 캐냈는데 소유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장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무주물 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물은 소유권이 있긴 있는데 누구에게 소유권인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다면 매장물 발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뭐가 될까요? 무주물 선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장물 발견에 대해서 교재환경도 조문 254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장물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매장물은 자, 이게 매장물의 물 동그라미 할까요? 매장물의 물. 그러면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보통 그 땅속에서 동산 나오는 경우가 많죠. 동산 플러스. 근데 그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전체가 발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인 겁니다. 동산도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매장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매장물은 땅속에서 캐낸 물건인 건 맞는데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현재 누구에게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소유권 자체가 있긴 있으니까 이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공고 절차. 법률 동그라미 하고
아까 유실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슨 법률이었었죠? 유실물법. 매장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뭘까요? 매장물법. 그런 법률은 없어요. 예, 거기다 유실물법 씁시다. 유실물법. 네, 유실물법에서 매장물도 함께 아울러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근거 규정은 유실물법입니다. 그러면 매장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유실물법에 따른 이제 공구절차고 치는 겁니다.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여기는 몇 년이죠? 1년. 그러니까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숫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칠판 좀 와봅시다. 그럼 먼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인데 그 용어를 섞어서 막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무주물 습득, 유실물 선점, 매장물 습득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연결합시다. 무주물은 뭐죠? 선점, 유실물은 습득, 매장물은 발견. 그러면 일단 순서가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 취득의 시점을 좀 기억합시다.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그 다음 유실물 습득은 6개월, 매장물 발견은 1년. 그러니까 이거 꼭 일단 시험에서 좀 필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십시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해봅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면 이 중에 뭐가 시험 문제 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하나, 34회 때 기간을 물어본다면 이게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요거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왜냐면 유실물 습득이 옛날에 매장물 발견하고 똑같이 1년이었다가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억해 둘 만하죠. 유실물 습득은 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6개월. 그럼 유실물 습득은 공고 후 몇 개월이라고? 6개월. 얘는 왜 6개월일까요? 유실물 습득은 왜 6개월일까요? 유실물이라 그래요. 유실물. 아시겠죠? 유실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개월? 6개월. 너무 또 추접하게 얘기했나요? 일단 이렇게 숫자 물어보는 건 좀 짜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봐요. 집합건물법에 보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가 이게 관리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선임하는 걸까요? 10인 이상일 때. 그걸 시험 문제 낸다고요. 그게 이제 33회 80번 문제 제일 끝에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해야 된다. 그게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숫자를 이렇게 내는 건 좀 얍삽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10인 이상인 걸 맞추는 방법으로 알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접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 찾아서 쓰셨네요. 추접해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외웁니다. 유실물 습득 몇 년? 유실물 습득은 얼마라고요? 6개월. 이렇게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묶어볼까요? 선점, 습득, 발견 세 가지 이렇게 묶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고 자, 그럼 필기할 내용이 뭐냐면 일단 선점, 습득, 발견에다가 세 가지를 묶고 얘는 각각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죠.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시 취득. 그거 씁시다. 원시 취득.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여기 무슨 계약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우리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점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합제도로 한번 가볼까요? 첨부제도 중에서 이제 부합제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먼저 부동산애의 부합인데요. 자, 여러분 책으로 이거 여기 봅시다. 228페이지 와서요. 조문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와서 쭉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부합 조문 있죠? 찾으셨어요?
자, 256조. 이 조문은 꽤 중요합니다. 256조 부동산의 부합. 그러니까 먼저 부합이라는 건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부합인 겁니다.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게 부합인 거예요. 먼저 256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딱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단서는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단서.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권원 하나 동그라미 하고 부속을 동그라미 합시다. 그리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하시고 이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써볼까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 부속시킨 자의 소유. 그렇게 조문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다가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에 와서 그러면 이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되죠. 부동산의 부합이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딱 달라붙었다 이겁니다. 여기는 부동산의 부합은 일단 나무 사례라고 한번 써볼까요? 나무 사례. 부동산의 부합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나무 사례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무 사례도 배우고 건물 사례도 배우고 농작물 사례도 배우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나무 사례. 일단 얘를 기본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과정이 진행될수록 조금 난이도 좀 있는 걸 좀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옵시다.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체결하고 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소유권이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무단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니까 갑은 소유자라고 말하면 되고 얘는 부속시킨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죠. 그럼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죠. 부합하는 물건. 또 국어를 또 해야 되겠네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나무가 이렇게 돼.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물건이 딱 달라붙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부합.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이게 부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 보시면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이게 부합이고 그럼 나무는 나무가 하였다 이 말이죠. 나무가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 얘는 나무는 부합을 한 거니까 부합하는 물건이라 그래서 이건 나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합하는 물건. 그 다음에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이어서 이렇게 피부합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부합물. 다시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고 토지가 와서 토지는 가만히 있고 나무가 와서 달라 이렇게 붙는 거예요. 토지는 가만히 있고 나무가 와서 달라 붙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 부합하는 물건이 되는 거고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니까 부합되는 피부합물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합하는 물건인데 그 부합하는 물건은 이제 시험에서 부합하는 물건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나무. 토지 생각하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합되는 물건 그러면 뭐 떠올라야 돼요? 토지가 떠올라야 되죠. 나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표정이 밝아지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나무예요. 제가 여러분이 달라붙을 수는 없으니까 뭐가 좋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토지예요. 자, 요게 나무예요. 요게 여러분도 저처럼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토지고 손이 이게 나무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너무 세게 때렸다. 이렇게 딱 해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나무야. 그 나무는 달라 붙는 놈이니까 부합하는 물건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합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쉬는 시간이 안 되시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내가 이게 시원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오면 그럼 이때 너무 세게 뗐다 진짜. 자, 그럼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까 이거 규정하고 있는 게 256조 있었죠? 256조. 자, 그럼 조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나무의 소유권 원래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즉 권원에 기해서 우리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권원에 해당되는 걸 좀 써놓으면 좋겠죠. 권원 땡땡 하시고.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로 뭐가 있을까요? 한 3개 정도 씁시다.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그렇게 씁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게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어 놓았다면 이때는 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부합물의 물 동그라미 합시다. 부합물의 물. 배운 김에 다 배우고 봅시다. 부합물의 물 동그라미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부합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의 부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동산에의 부합. 그럼 이때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에 이 부합물은 동산에 한해요? 아니면 부동산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는 거잖아요. 달라붙는 놈이 부합물인데 이 부합물은 동산에 한한다? 아니면 부동산도 포함된다? 부동산 포함돼요. 그게 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문을 읽어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물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씁시다. 부합물은 뭐도 되고 동산도 되고 플러스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부동산에의 부합이에요. 부동산에의 부합.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동산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 이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놓았을 때 누구의 소유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동산 간의 부합을 갑시다. 동산 간의 부합. 얘도 좀 기억해둘 만한데요. 동산 간의 부합. 그러니까 동산 간의 부합이니까 동산과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합은 딱 달라붙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문이 257조인데요. 여러분 교환으로는 4페이지. 그 다음 책으로는 어디냐면 228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257조 조문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257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동그라미 1 하시고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다음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을 때 그게 부합의 정도입니다. 그게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쉽게 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성물의 소유권 원래 누구한테 있다? 그 주된 동산의 소유자. 거기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공유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장의 첫 스타트는 뭐로 되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첫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냥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또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가지고 먼저 칠판 볼까요?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이 자동차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이 자동차 소유자, 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자동차에 그 뭐 부품을 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을은 이제 자동차 부품 가게의 부품 가게 주인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자동차 그 머플러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게 자동차 머플러 마우라 배기가스 나오는데 아시겠죠? 들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머플러를 이제 바꾸고 싶은데 그 자동차 개조해서 다니는 애들 있죠. 소리가 확 크게.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부품을 돈 주고 사서 붙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가 부품 가게에 몰래 들어간 거야. 몰래 들어가서 이 부품을 훔친 거예요. 훔쳐서 이 자동차 머플러를 자기 자동차에 확 용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용접. 그 딱 달라붙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머플러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일단 이게 포인트가 용접이라는 단어가 포인트. 용접에다 써볼까요? 그럼 용접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딱 달라붙었다 이거죠. 얘가 말해주는 바가 이게 부합이라는 겁니다. 부합. 용접에다가 부합 이렇게 써봐요. 부합. 이건 요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아니면 동산 간의 부합이에요? 동산 간의 부합이죠. 그럼 요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동산 얘도 부품이니까 동산 간의 부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257조 조문이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동차는 부피가 엄청 크고 부품은 조그맣죠.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갑. 그러면 부품 가게 주인은 이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5의 X예요. 부품 가게 주인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럼 5의 X예요. 5. 왜 5일까요? 이게 일물일권주의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성립해 줘야 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요 갑이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을은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절취해서 소유권 잃게 되니까 이상하죠. 대신 소유권 잃어버린 을은 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잃어버린 을은 갑에게 이 부품에 해당되는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시가에 해당되는 보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부합은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이게 쉽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귀속 관계는 일단 시험용으로 중요해요. 다시 원래대로 와서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비등비등하다 이 말이죠. 이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서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혼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혼화 내용은 여러분 책으로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와서 자 거기에 보면 또 조문 있죠. 258조 조문이 있어요. 전조의 규정은 제가 읽겠습니다. 전조의 규정 밑줄 하시고 거기는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라고 쓸까요? 동산 간의 부합 규정.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거기는 예를 몇 가지 좀 써볼까요? 쌀 더하기 쌀 이렇게 하면 되죠. 기름 더하기 기름, 술 더하기 술.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쌀 더하기 쌀,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였다. 그럼 누구 쌀인지 모르죠. 이거 혼화. 그다음 기름 더하기 기름, 갑의 기름과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다. 그럼 이제 뭐 서로 섞이면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이거 혼화. 그다음 갑의 술과 을의 술이 서로 섞였다. 누구 술인지 모르죠. 이거 혼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혼화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 즉 동사간 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주된 동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했었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칠판 이제 오세요. 자, 먼저 이걸 이제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뭔 것 같아요? 갑이 일단 이게 500cc입니다. 500cc 맥주 한 잔 5,000원이고 맥주 한 잔 값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이건 이제 뭐 생긴 건 와인잔처럼 생겼는데 뭐 그 맥주하고 와인을 섞거나 이지 않잖아요. 이건 양주 50cc짜리입니다. 50cc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인 겁니다. 그럼 이 두 술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됐을까요? 두 술이 서로 섞였으니까 이게 된 거죠. 이게 된 거죠. 이거. 맛있는 게 만들어진 게 맛있는 게. 자, 그러면 이 폭탄주가 만들어졌어요. 자, 문제 맞춰 봅시다. 벌써 표정이 좋아지시네요. 그러면 이때 그럼 이 폭탄주는 간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을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될까요? 간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자, 그럼 손들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간만 마실 수 있다. 흔들어 볼까요? 내리고. 을만 마실 수 있다. 내리고. 그다음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내리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술 나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나눠 마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눠 마셔야 된다면 갑은 몇 모금 마실 수 있고 을은 몇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럼 시험 이제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 술하고 술이 섞였죠. 누구 술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죠? 혼화. 그러니까 술과 술이 섞였는데 누구 술인지 모르니까 혼화. 그럼 아까 동상 간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500cc 맥주 한 잔과 50cc 양주가 서로 섞였다는 거예요. 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를 보면 큰일이에요. 여기를 보면 두 술이 확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보면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여기를 보면 안 되고 항상 섞이기 전의 상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섞이기 전의 상황. 아까 그 자동차의 부품이 달라붙을 때도 붙기 전의 상황 가지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도 섞이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섞이기 전에는 이게 맥주가 몇 cc였죠? 500cc. 양주는 50cc. 그러니까 항상 섞이기 전, 붙기 전의 상황 가지고 주종 구별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cc고 얘는 50cc니까 양이 비등비등해요.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니까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 있는 경우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결국 이 폭탄주는 누구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간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을만 마실 수 있다고 하거나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하거나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34회잖아요. 34회 시험 합격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눠 마셔야 찍으면 안 돼요.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고 주종 구별의 시점 항상 섞이기 전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500cc 맥주 그 다음에 500cc 양주가 서로 섞였다. 그럼 이제 주종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될까요? 공유. 그때가 나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항상 섞이기 전에 상황을 가지고 주종 구별의 기준으로 삼자. 거기를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혼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대신 이제 을은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잖아요. 간만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을은 요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으니까 얘는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에게 지금 보상 청구할 수 있죠. 요 가격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이니까 을은 갑에게 10,000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갑에게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모금만 줘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간만 마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을은 한 모금도 마실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돈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공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공. 이건 230페이지 볼까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와서 그래도 조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항만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9조 1항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되죠?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에 대가 동일하면 1. 단서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가공자의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2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또 칠판으로 와서 내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뭔 것 같아요? 갑이 그냥 통나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통나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원재료라는 거, 원재료. 그리고 이 통나무를 이제 그냥 깎은 거예요. 깎아서 동그란 이제 원통형 나무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를 동그랗게 그냥 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통나무는 이제 원재료가 되는 원재료. 갑은 원재료의 소유자. 얘는 가공한 사람이니까 가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요 밑에다 이제 써놓을까요? 통나무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얘는 원재료. 그 다음에 요 동그랗게 깎아놔서 이제 원통형 나무로 만들어 둔 겁니다. 요건 가공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동그란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랗게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아까 요거 다시 봅시다. 요 가공물의 소유권 원래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나면 누구 소유다? 가공자 소유. 그러니까 이건 원통 그냥 통나무를 이제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둔 데 불과한 거니까 이건 그냥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원재료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때 이 통나무를 깎아서 우리 이렇게 조각 인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통나무를 깎아서 예쁜 조각 인형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때는 요 통나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깎아서 예쁜 인형을 만들어낸 거니까 가치가 껑충 뛰게 된 거죠. 이건 요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뭐가 됐다? 다액이 됐다는 겁니다. 밑에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가공자 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가공물의 소유권 원래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됐다. 가치가 껑충 뛰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세 가지 제도를 봤는데 부화, 혼화, 가공 세 가지 제도 봤어요. 옆에 그 쓸만한 공간 되죠? 가공 요 쓸만한 공간 되니까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부화 이건 물건에 딱 달라붙는 거. 그 다음에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 그 다음 원재료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가공이죠. 이 세 가지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이때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건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이건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거 아니고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소유권 취득할 때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하진 않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이렇게 필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전에 봤던 선점, 습득, 발견하고 이 부분은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선점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원시 취득, 걔네들도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7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차근차근 푸시고 O, X 여부 잘 판단합니다.
자, 다 푸셨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OX, 이거 맞죠?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소유권의 뜻이 뭐였었죠? 소유권의 뜻,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물건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의 대상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2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꼭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네요. 3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주물 선점이죠. 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점유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4번, 이거 답으로 찍은 사람은 조금 조심합니다. 일단 여기에 1억 원, 2억 원 금액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금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걔를 보면 자꾸 틀립니다.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 동산이 딱 달라붙었으니까 이 동산에 관한 소유권 누가 가지는 걸까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가지는 거죠. 대신 그 물건에 대해서 권원에게 의해서 부속됐다. 그러면 그때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되는데 여기는 권원, 부속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맞아요.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이게 가공자의 소유가 되려면 그냥 다액만 가지고 안 되죠. 현저이다. 그냥 조금만 다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다액이다? 현저이다. 현저이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죠? 5번. 얘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현저히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현저히를 쏙 빼고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건 좋은 문제예요? 얍삽한 문제예요? 좀 얍삽한 문제를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이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 회당 이제 한 40문제잖아요. 지문이 5개면 200지문이거든요. 200지문. 그러니까 매 200지문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려 30회는 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은 시험에 다 났다는 뜻이에요. 막 책 구석구석 다 났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응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 사람들이 잘 틀리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두자 이겁니다.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에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건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